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교과서 154페이지입니다. 효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해보기에 나와 있는 이 간 그림을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 몸의 기관 중 하나인 간에는 아주 다양한 효소가 있는데 몇 가지만 같이 보면 요소 합성 효소, 카탈레이즈, 알코올 분해 효소 등이 있어요. 먼저 요소 합성 효소는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암모니아,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요소를 합성하는 물질대사. 합성이니까 물질대사 중에서도 동화작용이겠죠? 이 동화작용에 관여하는 효소입니다. 다음으로 카탈레이즈는 아주 중요해요. 카탈레이즈 별표 하나 해놓고 이 카탈레이즈는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분해니까 이화작용이죠. 이 과정에 관여합니다. 과산화수소는 화학식이 H2O2로 물과 화학식이 비슷하긴 한데 산소가 하나 더 있죠. 산소가 과하다 그래서 과산화수소라고 외우면 쉽습니다. 이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분해되는데 앞에 숫자까지 맞춰주면 과산화수소 2개, 물 2개 이렇게 됩니다. 그럼 반응 전 후에 수소와 산소의 원자수가 똑같아요. 카탈레이즈는 이 과산화수소 분해에 관여하는 효소로 154쪽 왼쪽 날개 부분에도 나와 있죠. 간세포, 적혈구, 감자세포 등에 들어있어요. 밑줄 쳐둡시다. 그리고 이 반응식도 아래쪽에 같이 적어두세요. 다음으로 우리 간 때문이야 라고 외치는 숙취해소제 우르땡 광고 한 번쯤 본 적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술은, 알코올은 간에서 열심히 분해해주죠. 이 알코올 분해 효소가 간에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알코올 분해 효소는 말 그대로 독성이 있는 이 알코올을 독성이 없는 물질인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해주는, 분해니까 이화작용이겠죠. 이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입니다. 그럼 아래쪽에 문제 하나씩 읽어봅시다. 공장에서 요소를 만들 때는 높은 열을 가해야 하지만 사람의 간세포에서는 체온 범위의 낮은 온도에서도 요소가 만들어진대요. 왜 그렇죠? 앞에서 봤듯이 사람의 간세포에는 요소 합성 효소가 있죠. 이 효소가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기 때문에 체온 범위인 37도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도 요소를 생성하는 반응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과산화수소수가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에 소의 생간을 넣으면 거품이 발생한다. 과산화수소는 과산화수소가 들어있는 물을 말해요. 여기에 소의 생간을 넣으면 막 거품이 발생하는데 그 까닭을 사람의 간에서 작용하는 효소와 관련지어서 토의해보래요. 소 간에는 사람의 간과 마찬가지로 카탈레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 카탈레이즈에 의해 과산화수소 분해가 빠르게 일어나면서 많은 양의 산소를 발생시킵니다. 바로 이 산소 때문에 거품이 막 생기는 것이죠. 다음, 카탈레이즈는 과산화수소를 분해하지만 알코올은 분해하지 못한다. 그 까닭을 써보자. 이건 효소의 어떤 특징 때문이죠? 바로 구조가 맞는 특정 반응물과만 결합하는 기질특이성 때문이죠. 카탈레이즈는 과산화수소와는 그 구조가 딱 맞지만 알코올과는 구조가 맞지 않기 때문에 과산화수소는 분해할 수 있어도 알코올은 분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효소는 단백질로 되어 있어서 고유의 입체 구조를 가지기 때문이랬죠. 그래서 효소의 입체 구조와 딱 맞는 기질만이 결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추가로 효소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열에 약해서 고온에서는 입체 구조가 변성되어서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다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155쪽으로 넘어가서 과학사 이야기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효소가 발견된 역사를 과학자들의 이름과 함께 시대순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스팔란짜니가 새의 윗속에서 꺼낸 위액을 고기에 뿌렸더니 고기가 녹는 것을 확인해요. 이걸 보고 위액 속에는 고기를 녹이는 뭔가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실제로 위액에는 단백질 분해 요소인 펩신이 있거든요. 일단 써둘게요. 그 후에 슈반이 이 물질을 펩신이라고 이름을 붙여줬고 적은 양의 펩신으로 많은 양의 고기를 분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우리 이미 알고 있죠. 효소는 변하지 않고 반복해서 작용할 수 있는
재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효소는 재사용이 가능하다. 아래쪽도 한번 보면 퀴네라는 과학자가 밀이나 보리에 효모를 넣어서 발효시켰더니 알코올이 만들어지는 현상을 보고 효모 속에 있는 알코올을 만드는 물질을 효소라고 하자 한 데서 처음 효소라는 말이 쓰이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효모 안에는 포도당을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밀과 보리 속의 포도당이 알코올로 분해된 겁니다. 다음 부훈어는 효모 속에 있다는 그 효소를 추출해서 추출물로 만들고 밀이나 보리에 넣었더니 역시 발효가 일어나서 알코올이 만들어지는 것을 봐요. 그래서 효소는 꼭 생명체 내에서만 작용하는 건 아니구나, 생명체 밖에서도 작용하는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여기 밑줄 그어 놓으세요. 생명체 밖에서도 작용할 수 있다. 자, 그럼 우리 바로 아래쪽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잠깐 같이 풀어보고 수행평가 안내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생명체 내에서 물질이 합성되거나 분해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하죠. 2번, 물질대사에서 효소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반응이 더 빨리 일어나는 까닭은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기 때문이죠. 3번, 개구리가 겨울잠을 잘 때는 물질대사가 저하된대요. 그 까닭을 설명해보자. 개구리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체온이 변하는 동물이에요. 이런 걸 변온동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추운 겨울에는 체온도 같이 낮아집니다. 보통 대부분의 효소들이 30도, 40도 정도의 체온 범위에서 가장 활성화되는데 겨울에 이렇게 체온이 낮아진 개구리의 체내에는 효소의 활성이 매우 낮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물질 대사가 활발히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등교계약주에 바로 하게 될 수행평가 실험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교과서 156, 157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는 실험이 바로 수행평가로 하게 될 실험이에요. 주제는 카탈레이즈를 이용하면 과산화수소가 더 빨리 분해될까인데 당연히 더 빨리 분해되겠죠. 카탈레이즈가 뭐였죠? 다시 한번 복습하면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반응식으로 쓰면 이렇죠. 이 화학 반응에 작용하는 효소입니다. 이 반응식은 외워두세요. 카탈레이즈는 간세포, 적혈구, 감자세포 등에 들어있고요. 실험 과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바람을 뺀 고무풍선 2개에 각각 1cm 간격을 두고 2개의 점을 표시해요. 고무풍선은 선생님이 준비해 줄 겁니다. 그리고 생감자를 강판에 이렇게 갈아서 거즈로 걸은 다음에 감자즙을 준비해요. 이 감자즙 안에는 아까 봐서 알겠지만 카탈레이즈가 들어있겠죠. 5% 과산화수소수를 삼각 플라스크 A와 B에 각각 100ml씩 넣으래요. 삼각 플라스크 2개를 준비해서 얘가 A고 B라면 과산화수소수를 각각 100ml씩 넣어줍니다. 삼각 플라스크 A에는 증류수는 깨끗한 물을 말해요. B에는 감자즙을 10ml 넣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반응은 감자즙을 넣은 이 B 플라스크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걸 실험군이라고 하고요. 그럼 증류수를 넣은 A 플라스크는 굳이 왜 만드는 걸까요? 바로 실험군과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자즙 속에 있는 카탈레이즈가 과산화수소 분해를 촉진시킨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실험을 하는 거지만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플라스크 B만 만들어서 실험을 처음 했다면 정말 감자즙 속의 물질 때문에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건지 감자즙의 어떤 촉촉한 물기? 뭐 그런 것 때문인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만약 감자즙만 넣고 이렇게 결과를 봤다면, 그죠? 따라서 그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물인 증류수를 넣은 플라스크 A를 만들어서 비교해주자는 거예요. 이처럼 실험군과 비교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을 대조군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삼각 플라스크 A는 대조군, 삼각 플라스크 B는 실험군인 거예요. 실험군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집단,
대조군은 실험군과 단순히 비교하기 위해서 만들어보는 집단. 자, 그리고 증류수와 감자즙을 넣을 때 동시에 넣어줘야 반응 시간을 똑같이 맞출 수 있고 정확한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든 삼각 플라스크 A와 B의 입구에 아까 만든 고무풍선을 역시 동시에 끼우고, 이때도 동시에 끼워줘야 정확히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풍선이 막 부풀어 오르면 계속 기다려주면서 지켜보다가 더 이상 부풀어 오르지 않을 때, 즉 반응이 다 끝난 것 같으면 그때 고무풍선에 있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 줍니다. 처음에 1cm였던 두 점 사이 간격이 얼마나 멀어졌는지 비교해보는 거죠. 단순히 눈으로 거품이 생겼다 또는 거품이 얼마나 생겼다처럼 눈으로 본 것만으로 결과 분석을 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수치 비교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서 몇 cm 늘어났다 이렇게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훨씬 과학적입니다. 어떤 게 더 부풀어 올랐을지는 대충 생각해봐도 알 것 같죠? 이 실험을 등교하고 첫 시간에 조별로 함께 진행할 거고, 조는 무작위로 선생님이 섞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쓰는 조별 보고서도 간단히 써서 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개인별로 실험에 관련된 내용으로 개인별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건데요. 개인별 보고서는 당연히 토의할 수 없으며 개인적으로 공부해와야 합니다. 그러면 조별 보고서, 개인별 보고서의 점수가 나오겠죠. 그 점수의 총점이 이렇게 환산되어서 수행평가 점수로 반영되게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페이지 넘어가면 158페이지, 159페이지에 나와 있는 효소의 다양한 활용에 대해서는 각자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